작년에 체결된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방산 계약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급격히 고조된 반면 그동안 유럽을 텃밭으로 여겨오던 독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미국은 M142 하이마스의 생산 확대에 미온적이었으나 K239 천무의 등장으로 인해 방침을 바꿨을 정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협박할 정도로 러시아도 과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주변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수출에 미온적이었던 일본은 한국의 약진에 놀라 총리실 주도로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 중이고 그동안 염가를 앞세워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의 무기 공급자 노릇을 하는 중국은 한국의 부상을 매체에서 중요하게 보도할 만큼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한때 우방이었던 폴란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대신 한국의 무기 수출을 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아무리 러시아의 위협이 있더라도 최대 40조 원 정도의 거대한 계약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면 당연히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미국, 유럽산 무기의 즉각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폴란드 국내 업체의 불이익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한데요. 냉전 시기의 폴란드는 소련, 체코슬로바키아와 더불어 동구권 무기의 주요 공급처 노릇을 담당했을 만큼 나름대로 상당한 방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1950년대부터 폴란드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리콥터 등을 면허 생산에 수출까지 했고 이렇게 축적한 기술력을 발판으로 자국산 변형 장비를 개발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K4 고속유탄 기관총,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한국의 방산무기들을 모조리 구매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폴란드 정부는 한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생산, 납기준 수능력에 따라 이 모든 걸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폴란드 내부에서도 자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들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폴란드 정부는 장갑차만큼은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하겠다고 충격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앞서 폴란드에서는 장갑차 부분에서도 한국의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지난해 10월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국산 장갑차 보르숙의 보완수단으로 한국의 보병 전투 장갑차 AS-21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노바덴바에서 레드백이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시연에 참여한 폴란드군 스타니크 중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계화 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레드백은 현재 운용 중인 BMP-1 보병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다. 이것은 확실히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1960년대 소련에서 개발된 노후화된 BMP-1 보병 전투차 1000여 대를 아직도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중형 장갑차의 수요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갑차까지 한국산으로 도배되려고 하자 폴란드 자국 방산업체와 일부 관련 정치 세력들이 이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AS-21 도입이 자국산 무기체계인 보르숙의 정치경제적 입지를 줄여버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정부는 새롭게 진행되는 장갑차 사업을 한국에 레드백을 도입하는 대신에 모두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무기 도입에 반발하는 폴란드 자국 방산업체와 관련 정치 세력에게 사탕 물려주기식의 타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반전은 이번에 폴란드가 자체 개발하기로 한 중형 장갑차 또한 대부분 한국산 장비들로 구성될 예정이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월 1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의 보도에 따르면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국영방산업체 PGG의 자회사 HSW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1000여 대의 보르숙 장갑차와 수백 대의 중형 장갑차를 포함하여 총 1400여 대의 새로운 차량을 획득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50년 만에 폴란드가 자체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말했는데요. HSW는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이용해 폴란드산 크랩 자주포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한 중형 장갑차의 차체에 K9 자주포 차체를 사용하겠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45톤급 중장갑차는 K9 차체와 보르수계 포탑 GSSW-30을 기반으로 개발한다고 공식 밝힌 것입니다. 물론 내부적인 반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의 레드백 완제품이 선정되지 못했지만 K9의 차체가 들어간다니 이는 거의 폴란드형 레드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폴란드형 레드백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화의 AS21 레드백은 K21을 기반으로 개조해 만든 무기입니다. K21의 알루미늄 장갑을 강철제 장갑으로 바꾸면서 25톤이던 중량이 42톤까지 늘었습니다. 중량이 늘어나 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레드백 차체에 K9의 파워팩을 탑재했습니다. 하나는 그와 관련된 동력 계통의 상당수 부품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레드백은 K9의 파워팩과 동력 계통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 거의 폴란드형 레드백이 만들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폴란드군은 K9 자주포의 차체 설계가 워낙 탄탄해서 여기에 이것저것 올렸어도 괜찮은 무기가 나온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K9 자주포 47톤짜리를 시속 67km로 달리게 하는 출력에 155mm의 반동을 잡는다고 서스펜션도 튼튼하게 만들었으니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또 K9 차체 중장갑차는 K9 차체가 이미 크랩 자주포에서 사용했던 점에서 자국 방산업체의 일감으로 받아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부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1997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부터 양산에 들어간 155mm 자주곡 사포입니다. 개발 과정의 우여곡절 끝에 최종 양산형에서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의 AS90 포탑을 결합하였습니다. 당시 폴란드 국방부는 해외에서 자주포 완제품의 라이센스 생산권을 구매하기보다는 포탑과 포신만을 구입하기 원했고, 이를 자국제 UPG-NG 차체에 결합해 프로토타입을 8대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체로는 155mm 52구경장 포탑의 강한 반동을 견디기 어려웠고 발사 시 충격으로 차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고장이 빈번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차체 제작 업체인 부마르사의 문제 해결을 지시했으나 포탑 시스템 개발사인 BAE 시스템즈의 협력에도 결국 안정성 문제는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의 차체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도 부마르사를 비롯한 폴란드 방위산업체들은 폴란드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AS90 차체 수출을 기대하던 영국 BAE 시스템즈도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납기 기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폴란드 방위산업체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K9의 차체로 교체되자마자 자국 방산업체들의 이러한 반발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K9 차체의 엄청난 안정성으로 인해 크랩 자주포의 반동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K9 차체 도입에 불쾌감을 드러내던 이들은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체 교체 전과 후의 영상을 보시면 단번에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영상을 보면 사격 시 반동으로 인한 출렁임 차이가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꽤 성공적으로 차체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존엔 가장 기본인 정면 사격에서조차 사격할 때마다 반동을 잡지 못했는데 차체 교체 후에는 360도 어느 방향으로 사격을 하든 안정적으로 반동을 감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친 안정성을 자랑하는 K9의 차체가 만천하에 입증되자 폴란드군은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심지어 K9 차체 위에 대전차 미사일을 달아버리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T-72 기반 차량인 PT-91의 차체로 만들려다가 취소된 자주 대공포 PGA 루아르를 K9 차체를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서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K9 차대에 방공미사일, 현궁, 기관포 등을 달아서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9 차체 기반으로 개발한다는 중형 장갑차 또한 이러한 파생형 모델 중의 하나입니다. 또 폴란드 말고도 K9 자주포를 300문 도입한 인도에서도 K9 성능에 감탄을 하며 K9 차체를 갖고 경전차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인도는 중국과 접한 라다크 지역에서 영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가 고도 3에서 4,000m 사이의 라다크 고산 지역에서 다양한 기동을 수행하며 맹활약을 펼친 만큼 이 차체를 기반으로 전차를 만든다면 중국 군들을 모조리 때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도 내부 사정으로 아직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렇듯 K9에 열광하고 있는 인도는 최근 연내에 K9 자주포 바지라 100문 추가 도입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루마니아에서도 K9 자주포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동유럽 경제사절단이 루마니아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동유럽 방위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루마니아는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군수품 재정비와 장비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MOU 체결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무기, 탄약 생산 등에서 루마니아와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수출이 유력한 상태로 이 계약이 성사되면 10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인데요. 이와 같이 K9 자주포는 전 세계로 수출되며 글로벌 점유율 6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포반동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기동성도 좋으며 유지 보수하기도 수월하고 저렴하다는 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워낙 잘 만든 물건이라 품질 보증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K9 차체만 갖고도 다른 파생형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과 국내 방산 사업의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역시 실적은 방산 부문이 견인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4월 하나방산까지 합병해 방산 사업에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공우주 분야의 신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명품 K9 자주포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